셀프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셀프 코칭. 자, 우리가 셀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스스로. 물은 셀프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셀프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그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것을 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놓고 또 괜히 상담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셀프 상담, 셀프 컨설팅. 저쪽에 배터리 다 있어요? 한번 확인해봐. 다 있어요? 배터리. 그래요. 여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셀프 컨설팅.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해시키고 입력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뭐 나중에 뭐 경영이나 또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공부를 하는데 과목이 뒤떨어진다. 그러면 이 과목에 뒤떨어진 문제를 내가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컨설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본 교육들이 안 된 상태에서 주도적인 삶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셀프 코칭이란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부딪힌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도 있다. 이때 좋은 멘토와 코치도 필요하지만 셀프 코칭도 아주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코칭을 받아도 코치는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줄 뿐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행동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셀프 코칭의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자, 어느 때 셀프 코칭이 필요한가? 사실 셀프 코칭은 자신의 삶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특별히 다음의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코칭이 필요하다. 자, 첫째, 인생의 각 주기별 코칭. 인생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간다. 유아 시절을 거쳐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가 온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시대마다 꿈과 비전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이 다르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시점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수용을 못해. 난 도저히 이 나이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수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재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여기서 이제 마음의 병들이 생기죠. 그러므로 이 같은 인생의 각 주기마다 새로운 변화와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칭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코칭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셀프 코칭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또 찾고 싶을 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버릴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 예로 해외 입양아들이 성년이 되면 고국에 와서 뿌리를 절실히 찾는다. 정체성은 본질적인 정체성과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의 정체성이다.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 난 누구인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 이런 거는 다 이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 현실 속의 정체성은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직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등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럴 때 스스로 셀프 코칭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 혹은 재능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싶을 때, 사람 속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재능의 보고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앤서니 라빈스는 우리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했고, 엘리네스 그레거먼은 우리 안에 천재가 들어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안에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싶어한다. 이럴 때 코칭이 필요하다. 자신의 장점과 재능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체크해보라. 그리고 그 장점들, 재능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코칭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업무의 현장의 프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코칭해봐야 한다. 자, 이 장점 찾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장점을 같이 찾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아픈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또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장점을 좀 찾아볼까요? 장점 한 20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찾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품적인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좀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장점을 찾을 때 우선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된다. 자, 우선 성품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업무적 면에서 기술적 부분에서 장점이 뭐세요? 네, 저는 글씨를 잘 씁니다. 업무 처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또 인간관계에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게 오는 사람들을 저는 다 이렇게 제 고객으로 단골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장점들이. 그러니까 성품, 업무, 관계,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또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장점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성품적인 면을 나는 솔직하고요. 저는 잘 웃고요. 저는 인사를 잘하고요. 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장점들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장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요 일에서 장점이 사용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라고 하면 익숙한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장점이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장점이 어떻게 장점을 찾아야 되죠? 난 장점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장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제 우선은 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자, 우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은 뭐세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또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이 되나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어떤 일을 하면은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막 기분이 좋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장점을 체크할 때도 그래서 사실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일기를 가능하면 쓰는 게 좋아요. 세밀하게 아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좋은 점들이 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장점 적성을 길러주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론적인 설문지 놓고 적성 검사하는 거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아예 난 모르겠다 그런 거 잘 모르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여행을 같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 참여를 해본다든지 어떤 책들을 읽어보게 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 동참시켜 본다든지 어떤 일에 경험을 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면 그 속에 장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점을 만들어요. 원래 타고난 장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우리는 장점 그러면 익숙해진 거, 많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으면 장점을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늘 일을 해볼 건지 땅의 일을 해볼 건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재미를 느끼면 좋은 점이 될 수 있고 의미를 찾으면 좋은 일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혼자 열심히 강의하는 것 같아. 김상섭 학생. 아시겠는가? 네. 뭘 아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네, 장점 찾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청년들 또 뭐 다양하게 심리 상담할 때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찾으라고 하면 이게 1단계예요. 아시겠죠?
근데 2단계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 장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예, 요런 걸 이제 체크해야 돼요. 이 장점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아까 이야기했죠. 장점은 장점인데 사용하지 않는 장점. 이거는 소용없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장점 찾기를 하는데 장점이 뭐세요? 예, 저는 이러이러한 거 5개만 이야기하세요. 5개 장점을 찾았는데 이 장점 중에서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에 사용되는 장점은 몇 개나 있죠? 1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고객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 사람이 딱 오는 순간 그분은 제 단골이 됩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장점 5개 중에서 1개 사용하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 장점을 2개, 3개 정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하더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대박이 나가지고 이분이 일을 안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장점을 이제 몇 가지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얼마큼 사용되고 있느냐. 3번째, 그 다음에 이 장점을 통해서 이 장점을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 네.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10%가 10이 완전한데 10이면은 장점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용한 지수를 1에서 10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장점을 더 발전시켜야 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6이나 7, 8, 9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프로화 시키는 거예요, 프로화. 네. 내 장점을 프로화 시켜서 전문화 시키는 거예요, 전문화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점 전문화 시키는 방법 9가지 이야기했죠. 첫째, 뭐죠? 장점 찾고. 둘째, 나 찾았다 그러고 내 장점은 이거야 그러고 선포하고. 셋째, 그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고 찾고. 4번째, 그 장점을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5번째,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해보니까 막 안 돼. 이건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네, 저도 실패 경험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실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더 연구해. 왜 실패했냐? 뭐가 문제가 있냐? 더 연구해. 그 다음에 반복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야, 이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간을 채워야 돼.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차야 이게 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장점 찾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을 찾아서 잘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이제 프로화 시키는 거예요. 전문화 시키는 거. 그래서 1번은 이제 장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3번은 이제 더 발전시킬 부분은 없느냐. 4번은 프로화 시키는 거예요. 저 밑에 거는 이제 장점을 찾는데 일단 장점을 찾을 때 저렇게 영역별로 장점을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을 찾으라고 했더니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찾아주는 방법들이 이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건 뭔지, 하고 싶은 건 뭔지, 에너지가 막 넘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어떤 거 할 때는 풀이 죽어. 말도 안 해.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막 에너지가 폭발해. 엄청 재밌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 거예요. 여행, 보조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재능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코칭이 언제, 셀프 코칭이 언제 필요하냐? 승진을 했거나 좌천을 당했을 때. 이때가 이제 또 코칭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승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을 했으면 이제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그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좌천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 일의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재능 개발이 필요해요. 이때 전환기 코칭이라는 게 필요해요. 승진을 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밑에 승진하기, 밑에 자리에 있을 때의 습관, 밑에 자리에 있을 때의 행동, 밑에 자리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개념 이대로 가지고 자리만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하게 한 박자가 늦네. 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일본에 갔을 때 꼭 아멘을 반 박자 늦게 하는 분. 이게 나중에 나한테 공황장애가 올라오네.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딴 사람 하고 내가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탁을 드렸죠. 아멘을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다고 그러지. 그럼. 고쳐졌지, 그럼. 그러니까 습관인데 그게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부를 때도 보면은 꼭 박자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 어쨌든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내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인간관계의 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그러면 올라간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목표가 필요한지,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제때에 맞춰서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좌천당했어. 이제 좌천당하면 기분이 어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코칭이 필요해. 그만둬야 될 시점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냐, 다른 방향의 일을 잡아야 될 시점이냐, 회사가 나를 필요 없다고 보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성경만 열심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리더자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리더자가 만약에 이런 코칭을 이렇게 잘 훈련을 했으면 직업 코칭을 해줄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1년 뒤면 회사 이제 나와야 되고 아무것도 뭐 준비된 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도 오고. 그럼 이럴 때 이제 누군가가 어떤 뭘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칭을 만약에 우리 목회자가 이런 훈련을 잘 했으면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안일함,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다.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이러다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 거. 지금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이렇게 스스로 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네? 있어? 네,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이제. 특히 김상선 목사님 컨설팅을 좀 해야 돼. 네. 해야 된다고. 너무 바쁘니까. 아니 지금 내가 더 바빠야 돼? 목사님 더 바빠야 돼? 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정리.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일을 손에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참 일이라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일의 중독성도요. 이게 심리 질병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의 중독성도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기 위한 심리적 현상이 이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막 밤이 새도록 일을 합니다. 하여튼 일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병을 앓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네. 자꾸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쪽은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래. 자, 통과. 자,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을 때, 이때도 코칭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가 의존해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 코칭이 필요합니다. 이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참신한 눈, 나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새로운 전략,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시스템 연구 등이 필요하고, 특별한 전문성, 나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실행력을 갖춘 사람,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영적 차원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될 수 있고 새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답답하죠. 침체되니까.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을 때도 재미가 없죠. 이럴 때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더 발전을 위해서. 7째, 내가 꿈꾸던 비전과 목표가 멀어져 갈 때. 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꿈이나 목표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숨을 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학대하게 되죠. 이때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목표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등을 코칭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8번째, 실패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코칭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해서 성공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조직적 기술 때문인지, 기술적 전문성 때문인지, 지식 기반 때문인지, 타이밍이 좋아서인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덕분이었는지, 혹은 팀원들이 유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몇 가지 요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지, 성경의 인물 중에 성공한 이후에 셀프 코칭을 잘한 사람 중에는 다윗,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패한 사람 중에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셀프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쪽을 했다면 그 길로 안 가죠, 이거. 네. 내가 이렇게 1,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이대로 사는 것이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내 재산이 얼마나 다 사라질 것인가.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우상 신전을 막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기분 좋아하실까?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했다면은 그 길로 안 가죠, 이게. 자, 실패했다고 해도 역시 동일하게 코칭을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또 다른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패를 성공의 도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업무 문제, 직장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외부 코칭이나 아니면 셀프 코칭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심리 질병에 시달릴 때,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거나 분노하거나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증이나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은 공황장애 같은 심리 질병들이 다가온다. 이때도 역시 괜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외부 코칭이나 셀프 코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죠. 코칭은 분석입니다. 분석해서 왜 이런 일들이 현상이 왔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가? 수용해야 될 건 뭐고 부딪힐 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해 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11번째,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신앙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신앙의 방황이 있을 때, 신앙인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 싶을 때, 사명과 기타 다양한 변화와 성장이 필요할 때 셀프 코칭이 필요하다. 자, 기타 상황에서, 그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필요하면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셀프 코칭을 하면 좋고, 자기 스스로가 잘 안 되면 또 이런 코칭에 관한 책들도 좀 읽어보고, 아니면은 이제 코치들을 만나서 전문 코치를 찾아서 이게 또 코칭을 나눠보고 하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이게.
자, 셀프 코칭을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역시 여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는 정말로 중요한 재산이에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셀프 코칭 역시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의지가 강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와 열정이다. 다음은 셀프 코칭을 위한 의지 검사를 위한 질문이다. 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개인적 직업적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평생 배움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가? 네, 그래서 G7 공부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셋째,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현실 인식, 사회 구조, 다른 사람, 원망, 불평, 부모 원망 등을 가지면 안 된다.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된다.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나의 오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정말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볼 의지가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이제부터 이해 안 해도 돼요.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관찰할 의지가 있는가? 현재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의지가 있는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가? 리스크가 뭐죠? 네,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감수하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있는지, 더 많은 목표와 충족감을 경험할 의지가 있는지, 새로운 것을 내성할 의지가 있는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전략을 고려해볼 의지가 있는지, 자기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이게 있다면 셀프 코칭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정체성에는 우리 KDM은 하여튼 정체성 이야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체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나 또 뭘 할 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알고 싶고 또 부딪혀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본질적 정체성을 잘 몰라서 오는 건지,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자기를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부터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세 군데. 첫째는 존재의 배경, 시편 139편으로 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연상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이 묵상을 하게 합니다. 묵상 가운데 시편 139편을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현장을 그려줘요. 그럼 이 사람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그 현장 상황으로 자기가 생각을 이동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지난날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다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든지 기대든지 다 한 상태에서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그걸 그리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네.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의 본질은 뭔가? 이것을 바로 아는 데서 또 올바른 현실적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G7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G7은 이 정체성을 찾아서 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질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존재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필요 속에 선택받아 계획된 인간. 시편 139편 13절 18절과 에베소 1장 3절 11절을 이걸 코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시편 139편 13절 18절과 에베소 1장 3절 11절을 자기 자신이 내면의 세계 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상태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과정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을 닮은 성품 하나하나를 그려놓으시고 그걸 그릴 때마다 기뻐하시고 이 보물을 당신 속에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걸 그 시간에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보통 심리질병은 자기를 학대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책을 줘서 스스로 읽게 하고 우리가 관계훈련 1권에 대한 책을 주면은 읽고 그 속에서 이런 걸 이제 찾아보게 해요. 그 다음에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그 다음에 현실적 자기 정체성. 뭐죠?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인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맡은 업무는 뭔가? 나의 꿈과 비전은 뭔가? 셋째, 현실 인식하기. 거울을 통한 자기 인식.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야 돼요. 조엘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는 걸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지금. 네, 그래서 상추 쌈 먹고 일단 시퍼런 게 끼어있는데 딴 사람은 다 보고 그냥 민망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만 신나다고 막 강연하고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역할극 당사자와 상담자가 역할극 비디오를 통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완벽주의자인가, 지나치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남을 기쁘게 해주기에 무리를 강수하는 사람들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떠맡아 과로를 하는가, 권위와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 자기 인식을 위한 질문.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해하는 경우가 많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일이 많은가? 이유는 뭔가? 사소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이유는 뭔가? 일을 할 때 실수를 자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대화를 할 때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삶이 무미건조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다면 이유는 뭔가? 자기 자신이 불쌍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가? 성공과 실패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나이에 따라 자신감이 커져왔는가? 작아지는가? 친구나 친척이 당신을 걱정하는 걸 용납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냥 참고 견디는가?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므로 자신의 고민을 묻어둘 때가 있는가? 인생에 꿈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경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판단과 배치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편인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과 정면으로 맞서는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가? 실수와 오류를 분석하여 교훈을 이끌어내는 쪽인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넘겨버린 쪽인가? 자신의 약점 3가지를 들 수 있는가?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할 생각인가? 당신의 장점과 강점은 무엇인가? 10가지씩 적어보기. 그것들을 업무나 삶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일상적인 경험이나 교훈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당신을 가장 성가시게 하는가? 당신의 직업은 당신에게 신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가?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내는가? 24시간 중에 업무, 수면, 휴식, 유용한 정보의 획득, 시간 낭비에 각각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뭔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는가? 당신의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 가장 주의를 많이 주는 사람, 가장 기죽이는 사람,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은 없는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자,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을 던져서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칭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의 지금 고민거리를 분석하고 다 분석하면은 그 속에 이유가 있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행동할 것인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고 수용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면은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만들어져요.
넷째, 부정적인 거 버리기. 문제를 인식하고도 부정하거나 무시하진 않는가.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승진을 했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무시하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움직인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잘못된 상황을 인식하고도 자기 방어적인 자세로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너무 빨리 체념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는 학력일 때도 있다. 이외에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버려야 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이나 남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기 비하주의. 자기 학대, 자기 비하는 버려야 한다. 마음의 바뀐 못을 빼라. 너 정도의 실력은 어림도 없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지 말라. 다섯째, 안일주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아주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이에요. 익숙함에 젖어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자세. 고정관념. 그동안 알고 경험하고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굳어버린 고정관념 버려야 한다. 고정관념 버리지 않으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정적 사고나 습관, 언어 버리기.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아프리카로 간 신발 세일즈맨 두 사람 이야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서 신발 장사는 안 되겠다고 봤고 한 사람은 신발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발 장사가 대박이 날 거라고 봤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사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결과는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마음밭에 수정처럼 투명한 꿈의 씨앗을 뿌렸다면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이 긍정적 사고다. 긍정적인 사고는 사람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네 번째, 셀프 코칭의 영역 분류.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영역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지의 영역 분류와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 자기 5가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코칭이 필요한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코칭이 필요한지 여기 있는 대로 쭉 분류하면 됩니다. 자, 5번째, 셀프 코칭의 과정과 방법.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코칭의 과정의 10단계 중 셀프 코칭에 필요한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3장의 코칭의 기본 원리와 4장의 진행 과정 10단계를 참고하자.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심은 뭐예요? 자, 4장의 코칭 10단계 진행 과정이에요. 자, 이제 영역을 결정했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셀프 코칭을 해보시면 돼요. 첫째, 현재 상황 분석과의 출발점 정하기. 뭐죠? 자,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내가 지금 코칭을 하기로 한 내용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변화를 왜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출발점 정합니다. 성장 목표 정하기.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작은 목표를 정합니다. 각 세션 구체화하기, 비전 성명 발표하기, 구체적인 시간표와 타켓이 뒤따르는 행동계획 수립하고, 사용할 자원과 제거해야 할 장애 요소 정리하고, 출발점 및 점검 방법 실행 계획 짜고,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하고, 행동 강화하기, 자, 보상, 반복 훈련, 습관화하기, 목표 성취. 특히 셀프 코칭에서는 자신이 진행하고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노트가 꼭 필요해요. 요것이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해도 잘 모르고 잘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출발 현실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실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패, 성공, 장점, 감정, 느낌, 수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셀프 코칭의 성공의 방법이다. 매일, 매주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계처럼 스치는 생각, 활동, 통찰, 의미, 등기 등, 동기 등 무엇이라도 좋다. 수정이 필요 없다. 계속 쓰고 날짜나 시간, 장소를 쓴다.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계속 쓰고 저녁 때쯤 쓰면은 아주 좋아요, 이거. 자, 셀프 코칭의 핵심은 삶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과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자, 셀프 코칭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 자, 6번째인데 앞에 5개는 뭐죠? 첫째, 셀프 코칭이란 뭔가? 둘째, 왜 필요한가? 셋째, 네, 셀프 코칭을 가져야 될 자세. 그 다음에 영역 분류. 그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첫째 뭐예요? 네, 둘째 해야 될 때, 세 번째 자세, 네 번째 영역 분류, 5번째 네, 과정과 방법 10가지.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전부 연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셀프 코칭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 승진을 원하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지를 물어보라. 목표 선택을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첫째, 목표 설정과 행동을 위한 선택의 질문. 선택을 넓힐 질문들. 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만약 내가 무엇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성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낯선 이방인이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가상의 고문단을 만들어보고 내 고문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를 생각해보자. 자, 둘째, 선택을 축소시키는 질문이에요. 이제 너무 많은 선택이 치이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떠올려보자. 내가 고려하는 선택은 뭔가? 이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것이 나나 다른 사람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이 선택이 나를 나의 개인적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인가? 이 선택은 나를 나의 전망에 더 가까이 데려가도록 고안된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 감정, 돈. 이것을 선택할 경우 나는 뭘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자, 두 번째, 코칭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셀프 질문. 스스로에게 강력한 질문,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여기서 승진에 관한 이야기. 회사의 경영진은 왜 나를 승진시키지 않고 있을까? 회사의 경영진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뭔가가. 네. 실적은 좋은데 관계가 안 좋거나 공격적이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지도자의 자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은 잘하는데 창의력적인 역할을 못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나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다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더 심오한 진실과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바꾸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뭔가? 나는 뭘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에 집착 혹은 방어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 이 상황에서 감수해야 하는 필수적 비용은 뭔가?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나의 두려움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인가? 혹은 내가 행동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는가? 내가 포기해야 할 것 중에 두려운 것은 뭔가? 내가 예라고 말하거나 아니요라고 말하기 두려운 건 뭔가? 나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들 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뭔가? 내가 이 일을 완료하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 뭔가? 나는 어떤 대화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내가 수용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사용한 방법들 중에 다시 사용해볼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 외에 또 다른 방법 없는 것인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가? 가능성의 대화란 미래를 만들어낸 대화다. 가능성의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지평이 확대되고 실제로 더 커진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어떻게 되면 뭐를 상상할 수 있다면 나는 뭐를 나는 할 수 있는데 뭐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번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수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똑같은 상태로 남는다.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7번째예요. 셀프 코칭과 자기 관찰. 셀프 코칭을 위해서는 항상 자기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자기 관찰. 자기에 대한 셀프 피드백이죠.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효과적 코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첫째, 다음 중에서 당신의 입에서 나옴직한 말들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방적이다. 나는 모든 상황에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바라본다. 나는 한번 맡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다. 나는 모두에게 공정한 걸 좋아한다. 둘째,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즉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개방적인가? 셋째,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넷째,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사람들이 먼저 자신에게 일을 부탁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원하는가? 여섯째, 동료나 상사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가? 일곱째, 기타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 경청하는지 아닌지, 멈추고 있는지 밀고 나가는지,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의식하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의 친구에게 친구로서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유발하는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지,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옵션과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성공적인 코칭을 위해 어떤 헌신이 있는지. 헌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다. 또한 실천 과정에 대한 약속이다. 헌신을 만드는 5단계, 결과를 상상하고 정의한다.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선택된 타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선포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한다. 헌신과 관련하여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노트에 기록한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한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결과를 낳고 싶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고 습관은 새로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감정은 새로운 행동을 가져오며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한 건 뭐죠? 셀프 코칭입니다. 셀프 코칭의 7단계, 7주제. 첫째 뭐죠? 뭔가. 둘째, 언제 해야 되는가? 셋째, 자세. 넷째, 영역, 과정, 필요한 질문. 네. 네. 지금 네. 이쪽은 빨리 가고 있고 이쪽은 한 박자 떨어져 있고 이쪽은 아예 네. 자, 우리 식사를 몇 시에 하러 가죠? 5시 반. 자, 아니 지금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배가 불러서. 네.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13장. 자, 심리치유와 코칭이에요. 그래서 심리치유도 그냥 심리치유가 있고 코칭 심리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코칭 심리치유가 효과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네,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느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자, 심리 상담 치유는 꼭 코칭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때로는 멘토로, 때로는 상담자, 때로는 대화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심리 질병의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코칭이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내담자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만 코칭은 해결해 가야 할 부분들을 어느 기간 동안 함께 소통해 가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들은 코칭 상담이 치유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언어 3의 질문법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코칭 상담으로 한다면 어떤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질문은 심리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많은 심리 질병들은 잘못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데서 발생한다. 이 고정된 생각을 바꿔줄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질문이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나 질책을 위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의 장점들을 찾아주는 질문, 그 5가지 성품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데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자, 지금 여기에 심리 치유는 코칭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코칭 심리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상담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인수 교수의 우울증 치료에서 인지치료.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나 미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잘못된 인지를 알아내어 이를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다. 자, 우울증으로 개방병동에 입원한 25세 A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인지치료에서 상담해서 이 사람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치료는 그 환자 자체를 치유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겠는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울증으로 개방병동에 입원한 25세 A양. 입원 후 기분이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다며 자신의 주치의에게 당장의 약을 달라고 요구한다. A양이 이렇게 된 데는 A양의 배려를 아끼지 않던 수녀님이 한동안 A양의 병실에 들러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양은 전화로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A양이 스스로 기록한 우울과 불안 수치는 7점 만점에 7점이었다. 주치의는 A양에게 이 상황을 사고 기록지에 써보도록 권유했다. A양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A양은 수녀님과 연락이 안 된 이유를 수녀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지금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녀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치의는 A양의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르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A양은 한참 생각한 끝에 수녀님이 바빠서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날 버렸어라는 고정관념에서 또 다른 생각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치유를 뭐라고 그래요? 인지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하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치의가 또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수녀님에게 급한 다른 볼일이 있거나 전화가 고장 났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하나가 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주치의는 만약 수녀님이 A양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녀님을 너무 힘들게 졸라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녀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미안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하지만 수녀님께 가서 제가 혹시 너무 힘들게 하지 않냐고 물으면 저를 받아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설령 수녀님이 저를 버린다고 해도 제게는 다른 믿을 만한 친구와 부모가 있어요 라고 했다. 주치의가 A양의 다시 이제 우울과 불안 수치를 기록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완화된 거예요. 생각을 몇 개 더 했습니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수녀님이 날 버렸고 그분이 날 버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날 다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울증이 온 거고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은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몇 가지 더 했습니까? 수녀님이 바빠서요. 또 전화 고장 났거나 다른 볼 일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은 제가 너무 졸라니까 힘들어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꺼내줌으로써 우울증 증세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며칠 후 A양은 수녀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녀님 며칠간 피정을 들어가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부를 묻고 면회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뭐가 있습니까? 사고의 왜곡된 사고가 있어요. 오해죠. 오해하고 있는 사고. 이게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을 때 이게 점점점 안 좋게 생각이 확장돼 나갑니다. 이것은 평소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고다. A양은 수녀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수녀님이 나를 버렸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야라고 파국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수녀님에게 일이 있다는 등의 본인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런 부정적 사고는 A양의 기분을 더욱 우울하게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심해졌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은 많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특징적인 왜곡된 사고가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에 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바꿀 수 있는 기법을 시도했고 그것이 현재 우울증 치료에서 효과가 검증된 인지행동치료 기법이에요. 자, 왜곡된 생각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예요. 극단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난 실패할 거야. 감정으로 추론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되거나 고려하잖아요. 수녀님이 연락하지 않는 건 날 버린 거야. 응용하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일반화된 단어를 붙입니다. 나는 똑똑한 바보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선택적으로 추상합니다.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는 대신 한 가지 작고 미세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과열 일반화, 하나의 특수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여 그 개념을 관련 없는 상황에까지 확장해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과장과 축소, 긍정적인 면은 축소하고 부정적인 면은 과장합니다. 개인화, 외부 시선을 자신과 관련지을 것이 없는데도 이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가져요. 실제는 상관이 없는데도 과장님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은 나 때문에 그럴 거야. 분명히. 이렇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갖다 붙입니다.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건 나 때문에 망한 거야.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럴 거야. 네. 다 자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자신의 부정적인,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해석 외에 좀 더 대안, 합리적 해석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 그 밖에 또 다르게 생각할 건 없을까? 그래서 생각이 가능한 한 원인, 가능한 결과들을 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A양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원한다면 메모지와 필기구를 꺼내들고 오늘 나의 기분에 영향을 준 일들을 기록해보자. 이때 필요한 것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의 해석에 적합한 증거는 무엇일까? 나의 해석에 반대되는 증거는 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 이 밖에 또 다른 해석은 없는 걸까? 또 다른 설명이나 이유가 있을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 나의 자동적 사고를 믿어서 내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만일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러한 생각 바꾸기,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이미 효과가 검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하나를 붙들고 뭘 어떻게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 또 교회를 안정한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목표고. 아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계속 관리해주고 성장시켜줌으로써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근데 치유가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될수록 면역성이 생깁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또 동일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쫓겨나갔는데 방 안이 깨끗해. 그럼 거기다 뭐 갖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채워. 안 채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와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결론 이런 게 내렸어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이건 다 이종 사촌 형제들이야 다. 그래서 한 놈이 들어오면은 그걸 빨리 해결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놈이 형님, 누님 그러면서 다 들어와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종목들이 아니에요. 제목은 다른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다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보통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병원을 거의 거쳤어요, 다. 심리 뭐 상담소 거의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병원에 가서 좀 한번 병원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좀 가보시오. 그러면 서울대학교 어떤 정신과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뭐 얼마큼 했고 또 돈도 비싸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심리 전문가 연구소에 한번 가보시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심리 상담하는 분을 거쳐왔습니다.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상황이 뻔하잖아요. 한 사람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상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병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설문지 줘서 쓰게 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약 제조해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소에 가면 일단 2시간 하면 기본이 20만 원이야. 1시간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2시간 앉아서 상담하면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 가면은 40만 원이야. 근데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은 어떤 때는 한나절 해, 한나절. 하루 종일 한나절. 3시간, 4시간. 그래도 돈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는 것이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생명을 중요성을 여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 질병에 대한 관리예요. 예배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코칭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봐요. 코칭으로.
자, 코칭 10단계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지금 해봅니다. 자, 오프닝 만났습니다. 이제 영역 분류. 영역 분류는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25세 A양은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므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그의 생각을 바꿈으로 그녀가 기대하는 대상이 다른 일 때문에 못 올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결과는 그의 우울증이 호전되었어요. 여기서 코칭의 주제는 사실은 우울증이지만 다뤄야 될 주제는 소통이에요. 소통. 지금 소통의 안 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을 분류하고 주제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됨으로 A양은 자기를 돕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하던하고 절망적이도 해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분노 조절도 안 될 수 있고 어떤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이것이 A양의 현장이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현실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이 필요하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실점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지금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죠. 일단 만남,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역 분류,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죠. 네 번째, 이제 목표 정해야죠. 목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근본적 목표는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표 역시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목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자, 작은 목표, 세션 구체화하기.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울증이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의 목표를 정합니다. 첫째, 당사자의 사정 알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수녀님이 왜 못 왔느냐를 아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본인이 가볼 수 있으면 한번 직접 가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한번 사정을 알아가지고 와준다든지 이런 이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또 다른 위로의 통로 알아보기. 이 역시 마찬가지. A양이 본래 자기를 위로하는 수녀가 아닌 또 다른 사람, 위로의 사람, 하고 싶은 일 등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함께 찾고 그것만이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또 다른 위로의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이거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독립학입니다. 장점 찾기, 좋아하는 것 찾기. 모든 심리치료는 위로자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A양이 무엇인가 자기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그가 가진 장점, 강점, 재능,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코칭해야 됩니다. 4단계 활용하고 도전하기. 그 다음에 5단계 수정 보완하기. 잘한 일에 대한 보상과 수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수정 보완을 한다. 6단계 완성하기.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 몇 회 정도 만나 진행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짜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자원이 필요하죠. 자, 이제 사용 자원 찾기. 이제 세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 자원은 영적 자원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친구는 누가 있는지, 책은 어떤 책을 읽어볼 수 있는지, 봉사하기, 지난날의 경험 등 다양한 자원들. 장애인 제거하기. 필요한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부정적 생각을 우선 고치는 것이 필요해요. 고정관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그 다음에 7번째는 출발점 및 실행계획, 점검계획 짜기.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계획을 짜야 한다. 그때 필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고 싶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앞에 읽어본 거니까 이건 그대로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 이거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이 실행 계획까지 딱 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건 그날 할 일이 아니에요. 요거는 무슨 말 아시겠죠?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은 그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6번까지가 실행 계획을 딱 짜서 그 다음부터 누구를 보낸다든지 사정을 알아본다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 장점을 찾아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책을 읽어보게 한다든지 뭘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나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 강화해주기 위한 것.
이러고 나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목표 성취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목표 달성까지 전 과정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코치가 함께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진료받고 치료하고 끝. 가서 안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환자가 안 가면 의사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옵니까? 신방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돼요? 안 되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코치는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또 해서 그 사람이 최소한 건강한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아시겠죠? 자, 코칭을 위해서 필요한 기타 질문들, 라이칸 치료 질문. 예,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 가끔가다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에요. 라이칸 치료는 1950년대 요시모토 이산이 일본의 불교 종파인 요도 신수의 승려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사용하던 수행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심리치료적 접근법이다. 라이칸 치료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조용한 공간에서 세 가지 주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그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 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떤 걱정을 끼쳤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깊이 성찰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을 하루 종일 1시간 혹은 30분 계속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주제를 어머니로 바꿔.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해. 나실 때 괴로움 다 이기시고, 네. 어머니에 대한 받은 게 너무 많아. 마음에 감동이 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오전 시간에는 받은 게 뭔가를 생각하고 오후 시간에는 뭘 생각합니까? 계속 길을 걸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은 뭔가? 생각해보니까 돌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걱정을 끼쳐드렸나? 여기서 이제 불효자식은 웁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 치료에서 나타나는 질문 방법. 첫째, 소망과 욕구 살펴보기. 치료자는 내담자의 소망과 욕구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의 핵심은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상담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당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좋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당신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지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당신이 인간관계에 만족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당신이 과거에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지만 삶에서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행동과 지향 방향 살펴보기. 현재 행동을 탐색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나요? 지난주에 당신은 뭘 했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가로막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용할 수 있죠. 셋째, 현재 행동 평가하기.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고 있는가? 현재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인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당신이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부합하는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아니면 3시간 동안 갈 건데 그 속에서 요걸 이제 우리가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가시면서부터 계속 생각을 하세요. 가시면서부터. 여기서 딱 나가면서부터 밥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분노 조절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따가 상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그래서 앞에서 상을 뒤집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왔어요.
왔으면 이 사람을 이제 코칭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단계의 영역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는 7번까지, 7번까지. 나머지는 이제 진행되면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7번까지. 첫째 뭐예요? 네. 일단은 자기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온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일단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해놨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왔다 이거야. 그냥 왜 이렇게 맨날 짜증만 나는지 모르겠고 순간순간 화가 나는데 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신데요. 그냥 화가 날 땐 눈앞에 있는 거 막 다 뒤집어 엎고 싶고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누구라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고 막 욕이라도 바가지로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계속 가면서 생각해가지고 예? 이걸 이제 10단계로 정리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하러 가지만 밥은 손으로 잡수시고 머릿속은 나한테 지금 오늘 밤에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왔어. 이걸 과연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강사예요. 좀 조용히 해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까? 네.